바이든 대통령이 핵심 국정과제인 인프라 재정비를 위한 현장 방문에 적극 나서고 이를 위한 대규모 예산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에 따른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5월 11일 종료하기로 함에 따라 메디케이드 자동갱신 혜택 등이 중단될 예정입니다. 뉴욕시 성인 남성 난민 신청자들이 브루클린의 새로운 쉘터가 비인간적이라며 이주하지 않겠다고 거부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29일 브루클린 벤슨허스트의 한 주택에서 발생한 61세 남성 흉기 피살 사건이 인스타그램 모델로 활동하는 22세 딸의 소행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뉴욕 주민들은 빠른 것을 좋아합니다. 코비드-19에도 빠른 조치가 중요합니다. 증상이 있는 경우 빠르게 검사와 치료를 받으세요. 치료는 빠를수록 좋으며 중증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빠르게 조치하세요. 65세 이상과 기저질환자는 더 서두르세요. 검사 및 치료는 담당 의료 서비스 제공자 또는 212-268-4319로 전화하십시오. 기억하세요. 코비드-19 백신은 바이러스로 인한 중증 질환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오늘 nic.gov/백신 파인더를 방문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1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핵심 국정과제인 인프라 재정비를 위한 현장 방문에 적극 나서고 이를 위한 대규모 예산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뉴욕 맨해튼과 뉴저지를 연결하는 허드슨 터널 공사 현장을 찾아 인프라 투자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게이트웨이 프로젝트는 무려 161억 달러가 투입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뉴욕 뉴저지 정부는 늦어도 내년에는 터널 공사 착수를 희망하지만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뉴욕과 뉴저지 주지사, 뉴욕시장, 연방 상원의원들과 허드슨 터널 공사 현장을 방문하고 2억 9,200만 달러의 예산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는 노후한 철도 터널 공사가 진행 중인 메릴랜드주 볼티모어를 방문해 현재 미국은 중국의 위협에 처해 있다. 인프라를 재정비하고 핵심 제조업을 부활시켜 중국의 약진에 대응하고 중산층을 다시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세계 최고의 경제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인프라를 확보해야 한다. 이는 과장이 아니라 엄연한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과거 연구개발 투자 세계 1위였지만 현재는 9위로 추락했고 8위였던 중국이 2위에 올랐다. 인프라 미비로 중국의 세계 경제를 선도할 지위를 내주고 다른 나라에 추격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처럼 인프라 재정비에 열을 올리는 것은 내년 대선에서 기선을 제압하기 위한 것으로 내달 3일에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함께 필라델피아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에 따른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5월 11일 종료하기로 함에 따라 메디케이드 자동갱신 혜택 등이 중단될 예정입니다. 백악관은 연방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공중보건 비상사태의 즉각 종료를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을 시도하자 이에 대한 즉각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5월 11일에 종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공화당 주장대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즉각 종료하면 보건 시스템이 대혼란에 빠지고 불확실성이 증대된다. 특히 미국민 1억 명이 위험에 빠진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이 미국민 1억 명의 위험을 언급한 것은 현재 메디케이드 수혜자 등 의료 취약계층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중보건 비상사태 동안에는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이 별도 연장 신청 없이 혜택이 자동 연장됐지만 비상사태가 종료되면 다시 재신청을 해서 수혜 자격 여부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 현재 무료로 제공되던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감염 여부 검사, 치료 등도 유료로 전환됨에 따라 국민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백악관은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종료하더라도 보안 대책을 세우는 등 질서정연하게 철수해야 한다며 5월 11일까지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쳐 팬데믹 이후 시대를 맞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1일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90일 재연장 명령을 내렸으며 비상사태 종료 60일 이전에 이를 사전에 고지할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뉴욕시가 성인 남성 난민 신청자들을 브루클린의 새로운 쉘터로 이주시키기로 결정한 가운데 이들이 브루클린 쉘터로 이주하지 않겠다며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뉴욕시는 아이가 있는 가족 단위의 난민 신청자들을 호텔에 수용하기 위해 성인 남성 난민 신청자들을 브루클린의 새 쉘터로 이주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브루클린의 쉘터가 인간적이지 못하다면서 남성 난민 신청자들은 이주를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헬스키친에 있는 왓슨 호텔에 머물던 이들은 호텔 인근 도로변에 텐트를 치고 머물면서 다시 호텔로 들여보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먼저 브루클린 쉘터로 옮겨갔던 한 남성 난민 신청자에 따르면 약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 새로운 쉘터는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고 화장실은 4개밖에 없으며 공급되는 식량도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새 쉘터로 이동해야 하는 남성 난민 신청자들이 좋은 쉘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인간적인 쉘터를 원하는 것이라며 버스 탑승을 거부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이 시설이 뜨거운 샤워와 하루 3번 제공되는 영양가 높은 식사, MTA 버스와 페리를 통한 무료 교통 등을 갖추고 있다면서 뉴욕 시내의 다른 쉘터들과 똑같은 조건들을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29일 브루클린 벤슨허스트의 한 주택에서 발생한 61세 남성 흉기 피살 사건이 인스타그램 모델로 활동하는 22세 딸의 소행으로 밝혀졌습니다. SNS에 본인을 모델로 소개하고 팔로워도 16,000명에 달하던 22살 여성 니키 세컨디노가 지난달 29일 소파에서 자고 있던 친부 카를로를 망치와 주방용 칼로 살해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경찰에 기소됐습니다. 니키가 범행을 저지르기 전 니키와 카를로 사이에는 말다툼이 오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노트북과 관련된 언쟁이었는데 정확한 발단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니키 세컨디노가 범행을 저지르자 여동생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나섰지만 니키는 여동생에게도 칼을 휘두르며 수차례 찌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니키는 현장을 벗어났고 외부 침입자가 들어와 아버지와 동생을 죽이고 본인을 성폭행했다고 거짓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범행에서 생존한 여동생이 추후 사건에 대해 진술하면서 니키 세컨디노의 진술은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니키는 부친을 살해한 죄와 동생을 살해하려고 시도한 죄로 살인 혐의, 살인 미수 혐의로 각각 기소됐으며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종신형이 가장 유력합니다. 새해벽부터 총기 난사 사건이 계속되는 가운데 플로리다에서 괴한들이 차를 타고 거리를 지나가면서 총을 쏴 인도를 걷던 시민 10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40분쯤 플로리다 중부의 소도시 레이크랜드의 한 도로에서 괴한들이 닛산 승용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인도를 향해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닛산 승용차의 창문 4개가 한꺼번에 열리면서 일제히 총구에 불이 붙었으며 이는 승용차에 탄 4명이 모두 총기를 난사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 차량은 거리를 지나며 총을 쏠 때는 천천히 지나가다 총격 이후 다시 속력을 내서 도주했습니다. 이로 인해 인도를 걷던 시민 10명이 총에 맞아 부상을 입었으며 이 중 3명은 생명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총격이 발생한 도로에서 마리화나가 발견됐다며 범인들이 마리화나 거래 현장을 대상으로 계획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용의자를 추적 중에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을 인터뷰해 오디오북을 출판한 유명 언론인 밥 우드워드와 출판사를 상대로 천문학적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밥 우드워드와 파라마운트 글로벌 등이 비공개로 약속한 내용을 출판했다며 어제 플로리다 북부 연방법원에 4,9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밥 우드워드와의 인터뷰에 동의해 지난 2019년과 2020년 19차례에 걸쳐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우드워드는 이 인터뷰를 바탕으로 2020년 분노라는 제목의 책을 펴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밥 우드워드와 파라마운트 글로벌 등이 인터뷰 테이블 오디오북 트럼프의 테이프들이라는 제목으로 출간하자 녹음물 출판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31페이지에 달하는 소송장에서 밥 우드워드가 체계적으로 조작하고 여러 인터뷰를 교모하게 편집해 진실을 왜곡하고 트럼프를 착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밥 우드워드가 2020년 출판한 분노가 2017년 자신이 출판한 트럼프에 관한 책 공포만큼 성공을 거두길 바랬지만 실패하자 돈을 벌기 위해 계약을 어기고 오디오북을 출판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밥 우드워드는
분노는 판매가 부진해 완전히 실패했지만 24.99달러에 판매하는 오디오북이 200만 부 이상 판매돼 떼돈을 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미국인 120만 명이 타주로 이사했으며 이들 대부분은 기존 주보다 세율이 낮은 주로 옮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비영리단체 조세재단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인 120만 명이 타주로 이사를 했으며 인구 유입이 가장 많았던 5개 주의 세율은 9.9%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플로리다, 텍사스, 테네시 등 소득세가 아예 없는 곳에 주로 전입자가 몰리고 있으며 이들 5개 주 전입자가 전체 이사 인구의 68%에 달했습니다. 또 전출자가 가장 많았던 5개 주는 뉴욕과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등으로 이들 주의 유효세율은 11.5%를 넘었고 전체 전출 인구의 76%를 차지했습니다. 소득세만 따져보면 소득세가 없는 주는 지난해 66만 명이 늘었거나 고정세율을 적용하는 주의 인구도 2만 7천 명 늘었습니다. 하지만 소득 증가에 따라 세율이 상승하는 누진세율을 적용한 주는 인구가 54만 2천여 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롱아일랜드 해변에서 그야말로 집채만한 대형 고래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나소 카운티 경찰은 어제 새벽 6시 반쯤 햄스테드의 리도비치 웨스트타운 파크 해변에 길이가 무려 35피트에 달하는 거대한 고래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나소 카운티 경찰은 뉴저지의 저지쇼어 해변에는 한 달에 7번씩 죽은 고래가 발견되고 있지만 햄스테드에서는 최근 수년간 이 같은 일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발견된 고래는 롱아일랜드 지역에서 최근 20여 년간 발견된 고래 중 가장 큰 고래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고래가 파도 등으로 인해 바다로 쓸려나가지 않도록 대형 크레인을 동원해 육지 쪽으로 옮겼으며 연방정부 감독하에 해부를 해서 사인을 밝힐 계획입니다. 또 고래의 사체 처리는 환경보호국 등 여러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미국 경제의 엔진으로 불리는 일반인들의 소비가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4개월 중 3개월간 소매 매출이 감소했고 렌트비, 헤어컷, 각종 빌 등 지난달 각종 서비스에 대한 소비가 약 1년 만에 가장 악화됐다고 어제 보도했습니다. 또 지난해 기존 주택 매매는 2014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 자동차 업계는 10여 년 만에 최악의 판매 실적을 보였다며 미국 경제의 엔진인 소비가 위축되면서 경제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개인 저축률은 2020년 4월 월 소득 대비 30%를 넘었으나 지난해 12월에는 3.4%, 10분의 1 수준으로 급락했고 지난 2021년 12월 7.5%와 비교해도 반토막이 났습니다. 또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8.8%보다 낮은 것이어서 이제는 저축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음을 의미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인들이 팬데믹 시기 정부의 실업보험 지급, PPP 등 현금성 지원 등으로 지갑이 넘쳐났지만 이제는 저축은커녕 빚쟁이 신세가 된 셈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면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낮은 물가가 다시 미국 경제에 도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어제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위기가 진정되고 물가가 내려가면 지속적인 저물가가 다시 미국 경제와 정책 당국의 장기적 도전 과제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우리는 흔하지 않은 어려운 시기를 이제 막 통과하고 있지만 물가와 임금의 악순환을 초래했던 1970년대에서 1980년대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현재 더 이상 물가가 치솟지 않고 잘 고정되고 있다고 말했으나 언제 연준 목표치인 2% 선까지 떨어질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로렌스 서머스 전 재무장관과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는 세계 경제가 지정학적 긴장과 부채 위기의 시기로 진입하고 있으며 높은 물가와 고금리가 더 일반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해 말 북한의 무인기가 한국의 하늘을 휘젓고 다녔던 게 확인되자 정부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내 연구진이 도심 지역에서 다른 피해 없이 상대방 무인기만 잡아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구희 기자가 전합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공개한 영상입니다. 드론으로 우크라이나군의 차량을 찾아내더니 이내 자폭용 드론이 돌진해 폭발합니다. 우크라이나군도 반격 중입니다. 박격포를 사용하는 병사들의 눈이 되는 건 정찰용 드론입니다. 러시아 측은 드론을 잡는 총까지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드론 방어가 실제로는 쉽지 않습니다.
요격용 미사일이 그나마 효과적인데 드론보다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막는 쪽이 손해가 큽니다. 강력한 광대역 전자기파를 이용해 드론을 무력화시키는 기술이 개발 중이지만 다른 장비나 아군 드론까지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카이스트 연구팀은 전자기파를 이용하지만 다른 전자장비엔 피해를 주지 않고 선별적으로 특정 드론만 제압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우선 개별 드론들의 자세 제어 장비에 대한 전자적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표적한 드론의 해당 장비를 무력화시키는 특정 전자파를 좁은 대역의 주파수로 쏴 떨어뜨리는 겁니다. A라는 제조사의 드론이 100대가 있고 B라는 제조사의 드론이 100대가 두 개가 동시에 이렇게 나르고 있을 때 A라는 드론만 훅 떨어지는 이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아직은 10m 거리에서 실험돼 전자파 출력을 높여 사거리를 늘리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북한 무인기나 드론에 대해선 우선 기체를 확보해 전자적 정보를 수집해야 기술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연구진은 설명했습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한미 국방장관이 회담을 갖고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양국 장관은 북한 핵 공격에 대응하는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 조치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홍영재 기자입니다. 오늘 한미 국방장관 회담의 결론은 고도화되는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확장 억제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재래식 무기는 물론 핵무기까지 미국의 군사력을 동원해 북한의 핵 개발과 사용을 막는다는 확장 억제의 단계마다 우리의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기획 단계부터 우리의 입장을 적극 고려하기 위해 미측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미가 북핵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미군 전력을 동원하는 북핵 대응 방안을 함께 기획하며 북한이 핵을 사용하려 할 경우 한미가 협의를 통해 실제 작전을 실행한다는 구체적 로드맵이 제시됐습니다. 올 하반기 한미 안보 연례 이전에 북핵 개발과 선제 공격에 대비한 두 나라의 맞춤형 억제 전략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을 실시하고 한미 연합훈련 규모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확장 억제의 창끝이라 불리는 미 전략 자산에 한반도 전개도 늘립니다. Fifth generation aircraft, F-22s, F-35s. We also deployed a carrier strike group to visit the peninsula. You can look for more of that kind of activity going forward. 오스틴 장관은 확장 억제는 확보할 뿐 아니라 분명히 작동한다며 확장 억제 강화를 거듭 강조했는데 최근 우리나라에서 높아지고 있는 자체 핵무장 여론을 달래기 위한 발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SBS 홍영재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연방이민국이 홀로그램 이미지 등을 첨단화해 위조를 어렵게 한 새 영주권 카드와 고용 허가증을 어제부터 발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패배하자 미국 플로리다로 이주한 뒤 지지자들을 선동해 의사당 난동 등을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는 브라질 전직 대통령이 미국 방문 비자 6개월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유대계 독일인 칼 아들러의 유족이 자신들이 소유한 피카소의 걸작이 나치 탓에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에 넘어갔다며 미술관을 상대로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29일 밤 10시 45분쯤 3명이 탄 승용차가 퀸즈 벨트 파크웨이 스프링필드 가든 출구에서 과속으로 질주하다 전복돼 15세 소년 등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구글의 식음료 담당 이사를 지낸 48세 남성이 아시안 여성 임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회사에 문제를 제기하자 해고됐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페이팔 공동 창업으로 테슬라의 밑거름을 구축했던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통한 결제 사업을 추진해 자신이 창업했던 페이팔과의 맞대결이 예상됩니다. 애플의 지난해 4분기 매출이 지난 2019년 1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CNBC 방송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CNN 방송에 따르면 허위 이력은 물론이고 선거자금 문제로 쌍크리 수사에 직면한 공화당 소속 조지 산토스 하원의원이 관련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상임위에서 사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월 31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